봅시다.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부터 합니다. 발췌개헌 4.4.5 개헌입니다. 발췌개헌 4.4.5 개헌입니다. 이 개헌은요,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고 이정자, 집권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연장할 목적으로 개헌을 하는 겁니다. 즉 헌법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지배체제를 바꾸겠다. 발췌개헌 선후관계를 물어볼 수 있어서 먼저 이렇게 앞글자 한번 따볼까요? 네. 준비하시고 쏘세요 발사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총살 때 준비하시고 발사하세요 이렇게 순서를 물어보면 발췌개헌 4.4.5 개헌 순서가 되겠습니다. 발췌개헌 보겠습니다. 배경 2대 총선. 우리가 48년에 우리가 재헌 국회의원 선거를 뽑았죠. 재헌이란 말은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을 2년짜리 임기를 뽑았어요. 임기 2년짜리였습니다. 그래서 50년에 다시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봅니다. 2대 총선 50년, 1950년 5월 남북협상파가 대거 무소속으로 당선됩니다. 아까 김구 선생, 김규희 선생과 독립운동가 상당수가 재헌국회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승만 정권 2년을 봤더니 안 되겠다. 뭐 이래서 새로운 집권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출마해서 그분들이 대거 당선됐다는 겁니다. 대거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이승만 지지 세력이 탈락.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서는 이승만이 당선이 어려진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간선제는 아까 했다시피 국회 내에서 거수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자기 사람들이 많이 탈락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게 여기 나옵니다. 이범석이 민족청년단을 중심으로 자유당을 조직하게 됐습니다. 네. 이승만 정권이 자유당을 조직하게 됩니다. 처음 나라가 만들어질 때도 만든 게 아니라 2대 부분에서 불리한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뭐였죠? 독촉이었죠? 독촉에서 자유당으로 명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개. 자유당 창당됐고 자유당 주도로 대통령 직선제와 양언제로 개헌하는 공고하는 대립이 일어나자 공의토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 며칠 구합니다. 계엄령은 우리 군인들이 우리 민간인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통상식으로 경찰이 하던 걸 군인들이 한다는 거죠. 이승만은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원 47명을 국제공산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밑으로 보겠습니다. 국제공산당의 자금을 받아서 당선됐다. 그래서 이분들을 체포, 구속 시켰습니다. 그리고 50년 7월 7일 정부통 직선제 개헌안을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 그걸 발췌 개헌이라 합니다. 이승만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었다. 자,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와 양언제입니다. 대통령을 뽑는 게 기존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그 다음에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이건 국회의원을 얘기합니다. 국회의원의 상원과 하원제도, 즉 영국과 미국의 제도를 모방하겠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은 법적 안정성을 가져가겠다는 게 양원제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어서 국회 통과되면 끝이에요. 근데 이중식은 장치를 해내서 훨씬 더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가 상원제하고 하원제를 두 가지를 쓰거든요. 양원제로 바꾸게 되었다. 그 다음에 4.4.5 개헌 가보겠습니다. 초대 대통령 안에서 중임제 제한을 철폐하겠다. 이야, 좀 너무하지 않나요?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짜증나는 부분이 하거든요. 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제를 철폐하겠대. 두 번 해먹었잖아요. 그죠? 중임제 철폐하겠다는 게 뭐죠? 영구히 하겠다는 거예요. 영구히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영구히 하겠다. 네, 이때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나이가 100세 시대라고 하면 지금도 80세가 넘으면 어떻게 돼요?
되게 고연령이죠. 그죠? 물론 이제 건강한 친구도 참 많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80 넘어간 연령층은 되게 건강 관리 되게 잘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나 지금 같아요. 근데 이 시기에 80이 넘으신 분이면요. 지금의 100세 정도 해당될걸요. 그죠? 연령으로 본다면. 네. 노욕.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가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노욕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70, 80 되신 분들이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우리나라를 살린 사람이 이 사람인데 막 이렇게. 그래서 이게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 잘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책으로밖에 공부했던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배운 대로 평가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잖아요. 선생님 이순신 장군을 봤겠어? 책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지. 여러분이잖아. 똑같은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강감차를 봤겠어? 못 봤잖아.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럼 역사가들 평가는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서 우리가 지식이 쌓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경험했던 사람들은, 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몹쓸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평가가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분들의 생각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역사가는 이미 평가가 내려졌거든요. 끝났거든요. 독재자로 이미 낙인이 돼버렸는데요. 뭐. 네. 자, 보시죠. 표결 결과 보겠습니다. 203석 중에서 3분의 2 한 표가 부족한 135표의 찬성에 그치면서 이건 부결됐어요. 사서입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자유당은 앞서 부결 선포를 번복하고 203의 3분의 2는 135.3에서 나는 135.3이 맞아요. 사서 의입하면 135가 되기 때문에 개헌안 통과된 것으로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서 개헌이야. 이때 이제 유명한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들을 동원시켰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명분을 만든 거예요. 수학과 교수들이 된 거래잖아. 그거 너희들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이 됐던 것들이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서 개헌 통과해서 장기 집권 풀현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보겠습니다. 개헌의 영향 보겠습니다. 무리한 개헌으로 국민 여론이 약화됐고 반대세를 통합했고, 자, 그 유명한 진보당 사건이 나왔습니다. 예. 진보당 사건, 조봉암 사건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죠. 후보로 나오는데 유효표에 30%를 얻었어요. 진보 성향의 대통령 후보 유효표 30% 얻은 것은 역사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21세기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가장 많이 얻은 게 8%예요.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8%가 30%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조봉암이 이렇게 얻었다는 겁니다. 이 얻은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이승만 대통령이 일어났던 게 정적이 생긴 거예요. 정치적 적이 생기는 거예요. 예나 지금 정적은 어떻게 해요? 보살펴고 갑니까? 아니면 죽이려고 합니까? 네, 제거하려고 많이 하죠. 자, 조봉암의 진보당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56년 이제 3대 대통령 선거에 조봉암이 출마를 하게 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로 인기가 높아도 신익희 밑줄 긋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하는 거, 네, 되게 재밌지 않나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면 여당인 자유당에서 뭐라고 할까요? 예, 맞아요. 갈아봤자 별 볼 일 없다, 예요. 웃기지 않나요? 얘들 코미디도 아니고? 완전 코미디잖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했더니 갈아봤다 별 볼 일 없다, 이런 식의 선거 유세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자, 신익희가 유세 중 사망하게 됐습니다. 신익희 죽어주죠. 그때 당시 민주당의 후보가 신익희인데요. 이승만이 세 번째 대통령 당선되었다. 이때 진보당에 조봉암이 유효표 30%를 차지했다. 실은 이때 조봉암이 진보당이 아니에요.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탈락하고 나면 조봉암이 훗날 진보당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진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진보당 해도 조봉암 이렇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원칙은 대통령 출마할 때는 무소속이었습니다. 혹시 이게 나온다면 여러분 맞으셔야 돼요. 진보당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3대 대통령 출마 시기에는 무소속이었고 선거에 패하고 난 다음에 진보당 정당 가입이 된 거예요. 자, 유협의 30%를 차지하고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이빙 후보를 두르고 당선된 등 이승만의 이입을 이어봐했다. 58년 1월 1일 이 원장 조봉환을 비롯한 진보당 전 간부가 북한의 간첩과 내통하고 평화통일론을 밑줄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거죠. 주장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기소된 사건으로 58년 1월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자, 거기 중간에 빠진 거 있죠. 부통령 선거 있죠. 이기붕하고 관련된 게 있죠. 장면하고 관련된 거 있죠. 자, 대통령은 여당에 이승만이 당선됐어요. 근데 부통령이 또 있어요. 부통령은 야당의 민주당이 장면이 당선됐어요. 이렇게. 그럼 여와 야가 같은 행정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금 미국처럼 뭐 파트너가 돼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정부 통일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야가 따로따로 당선되게 만드는 제도예요, 이때. 그럼 자기가 80이 넘었다면은 같은 여당이었던 이기붕이 당선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언제 안녕할지 모른다고. 그럼 이 정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같은 여당이었던 이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지만 탈락됐다고. 이 사람이 당선됐다고. 그럼 앞으로 봐봐. 행정부에 여야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의견 충돌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 다른 사람들인데. 예나 지금의 생각은 여야는 똑같아. 몇십 년이 지나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똑같아, 생각은. 예, 여야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럼 앞으로 이 사람들 불보듯 뻔하죠.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뭘까요? 다음 대선 어떻게 할까요? 죽어도 이 사람이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겠죠. 이승만 입장에서. 그럼 누가 당선되고 싶을까? 이 사람 당선시키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확률이 낮아. 확률이 낮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부정선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부정선거가 어떻게? 학생들에서 터져 나온다고. 그게 처음에 나온 게 대구, 마산, 부산,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까지.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 학생들,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대학 학생들이 전부 다 뛰쳐나오기 시작한 것들. 거기에 이제 시민들까지 합세하게 되면서 이승만 부정선거 탄핵이 본격적으로 시민들에서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은 하야하죠. 그리고 부인과 함께 어디로? 하와이로 망명하게 됩니다. 끝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참 그 정치 권력의 욕심에 대한 것들이 말로가 되게 안 좋게 끝났죠. 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가 빨리 좀 민주화돼서 임기 때는 팍팍팍 올라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그때 당시 그 선거 포스터 한번 봐주시죠. 56년 대통령 선거 민주당의 신익희 부통령의 장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신익희 씨 서거 신문 뉴스란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보시면 그 조봉암이 30% 획득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표가 저리 갔다고 보시면 됩니까?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신익희 표가 이렇게 갔다고 봐야 되겠죠. 왜? 여당이 아닌 야당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승만에게 표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독재하고 있고 부정선거가 뭐 터져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이쪽 표가 30% 나온 이유가 여기는 신익희 씨의 표가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승만 정권 시기에 정책 하나씩 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 4대 총선 58년 민주당 진출에 당황한 자유당은 차기 정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법과 국가보안법을 개정, 일명 이걸 신국가보안법이라고 합니다. 야당의 국회 단상 발언마저 봉쇄. 이때 자유당은 야당의 반대를 억누르고 무술경과를 동원해서 그 국가보안법 핵심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쭉 긁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비난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대통령 비난한 자도 있고요. 그 옆에 적을까요? 국회의장, 대법원장 적습니다. 플러스 국회의장,
대법원장도 비판이나 비방을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국회의장, 그 다음에 대법원장도 포함됩니다. 이걸 비난하는 자들은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일명 신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처벌받습니다. 자, 우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사라진다는 얘기 뭐예요?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봐봐요. 대통령 막 욕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도 막 욕하잖아요. 우리가 막 욕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경찰이나 뭐 비밀 경찰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가나요? 잡아가지 않잖아요. 왜? 언론에 자유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 언론을 터져야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떨어지고 붙고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향신문 폐간 별표. 반정부적 기사를 자주 게재했던 경향신문이 59년에 야당 언론을 해서 탄압됐습니다. 폐간됐습니다. 3.15 부정선거 별표. 이승만 이끄는 자유당 정권은 60년 정부총리 선거에서 독재 정치 강화와 정권 안정을 기도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요겁니다. 이기붕이 당선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선거 한 번씩 다 해보셨을까요? 이게 투표함 우리 투표 기표에서 이렇게 붓뚜껑 찍어서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이렇게 푹 떨치잖아요. 그죠? 다 해보셨죠? 한 번쯤 해보셨죠? 그리고 관리하신 분들이 보고 있죠. 여야 정당에서 딱 보고 있죠. 부정선거가 있는지 보고 있잖아요. 근데 투표를 할 때 이미 40%를 갖다가 이기붕이 찍힌 표가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미 40%가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이해 갔죠? 그리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분이 아무리 잘해도 몇 퍼센트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도중에 또 무슨 일이 발생된 줄 아세요? 이 투표함을 개표구 하는 데까지 옮긴다고 경찰이 이렇게 엄호하에. 근데 경찰을 통해서 그 투표함을 바꿔버립니다. 여당의 부통령 후보가 들어있는 걸 표를 바꿔버리는 거죠.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바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투표함 바꾸치기도 하는 거고, 두 번째 유권자들에게 매표행위를 하는 겁니다. 매표행위. 일종의 뭐죠? 돈봉투죠. 돈봉투하고 그때 이제 저기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 고무신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이제 막 고무신이 이렇게 보급되는 시기였거든요. 고무신 보기 쉽지는 않죠, 요즘에. 그죠? 되게 귀하죠. 근데 이제 그 집세기 신발 신었던 것들, 막 이렇게 집을 엮어서 신었던 그 신발에서 이제 고무신으로 바뀌어가는 시기예요, 일반민들이요. 이게 좀, 그 당시에는 약간 좀 클래스가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이걸 이제 매표형이었던 고무신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학생들이 집에 와서 봤더니 집에 없는 갑자기 고무신이 보이거든. 그걸 물어봤겠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겠지. 이거 뭐예요 이게? 아니 우리 집 돈도 없는데 무슨 고무신이에요 엄마 이게. 아니 돈 봉투는 뭐예요? 그랬더니 혹시 이거 받으신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엄마도 아니야 했다가 어떻게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 가봤더니 어떻게 야 우리 엄마 신발 받고 봉투 받았다. 니네 엄마도 받았니? 우리 집도 있더라. 우리 집도 있던데 막 난리가 난 거지. 학생들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에게 정의를 가르치지 학교에서 거짓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야 이건 아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올바른 걸 배우고 정의를 배우는데 사회에서 정치인들에게 부정부패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구에서 마산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4.19 혁명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후보 선출, 자유당 대통령 이승만 후보로 이승만을, 부통령 이기붕을 선출하였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조병옥. 그 다음에 부통령으로 장면을 내세웠으나 조병옥이 선거 도중에 사망. 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도 선거 도중에 아까 신익희 씨, 그 다음에 조병옥 씨가 사망하게 됐어요. 그럼 대통령 선거는 뻔하잖아요. 끝났잖아요. 네, 도중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통령을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지. 자, 배경.
50년대 말 미국이 유상원주로 경기에 침체되고 실업자 증가했어요. 기억본 동그라미 칩니다. 아까 잉여 농산물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죠? 50년대 중반에. 근데 50년대 후반이 되니까 어떻게 미국이 주지를 않아요. 필요하면 사 먹으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우리나라의 물가가 올라가겠지. 네, 그래서 그때 정치학자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데모는 등 따십고 배부르면 데모하지 않는데요. 백성들이.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죠. 정부가 부패하면 데모하죠, 요즘에는. 그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아무리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른다 해서 데모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유행하는 양아들이 그거였어요. 자, 봐봐.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내가 배가 고프다는 얘기지. 내가 살기에 팍팍해졌다는 거잖아요. 이거 원인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3.15 정부정 선거 뒤에서 부정선거, 아까 얘기했죠. 매표형이 돈봉투 사건, 공무신 사건, 그 다음에 이거 투표함 바꿔치기 하는 것들 경찰까지 동원해서 이런 만행이 저질렀다. 세 번째, 당시 노령이던 이승만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그때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그랬어. 사망할 경우 대비해 승계권을 가질 부통령에게 자유당 출신 이기붕을 당선시켜서 이미 사전 투표를 하였고 3인조, 9인조 공개투표. 우리 선거의 법상의 비밀 투표입니다. 누구도 보여주거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공개투표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1번이라면 다 1번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2번, 3번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9인조 공개투표. 그건 투표함 바꿔치기. 아까 투표함 바꿔치기는 경찰들이 이렇게 호위해서 가는 거고, 경찰들에게까지 만행을 저지르게 만든 거예요. 사법경찰을 통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자, 마산에 3.1 부정선거 규탄 시기에 사상자가 발생됐다. 시학생 김주열 동그라미 칩니다. 김주열 학생. 김주열 학생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집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안 돌아왔으니까. 수소문 하고 난리한데 없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마산 앞바다에 시신으로 떠올랐는데 그 밑에 사진 한번 봐주시죠. 김주열 열사 학생 사진하고 물에 빠졌는데 체류탄이요. 여기 보다시피 눈에 맞아서 꽂혀서 바로 직사한 거예요. 그걸 경찰이 바다 앞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며칠 전에 떠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상을 봤던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거 이제 학생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시 전국적 파급, 고려대학교 학생들 시급, 학생들과 시민들의 가담, 경찰의 총격전, 정부의 계엄령 선포,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 대학 교수단 시국선언은 국회 앞에까지 시위를 전개하였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이승만이 하야 선언을 발표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한번 비슷한 거 봐봐요. 선생님 승리해 볼게요. 국민이 원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 좀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맛이 갔는데 선생님도 목소리가 예전엔 되게 모방을 잘했는데 잘 안 되는데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 참여한다고 단화를 발표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와이로 망명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기분이 궁금하잖아요. 부통령에 당선됐다가 잘린 사람 있잖아요. 자기 가족과 함께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 이강식,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자기 다 이렇게 총으로 자결을 하게 되었다. 기록상의 자결입니다. 더 이상은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 화정가도정부 갑니다. 자, 봐봐요. 그러면 대통령과 부통령이,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 부통령은 자결, 당선된 사람이. 그러면 우리나라 행정부 수관이 원투가 다 사라져 버렸지. 그러면 유사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1, 2, 3, 4가 다 정해져 있거든. 세 번째가 살아남았지. 그 세 번째가 예무부 장관이에요. 유사시에. 바톤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허정이에요. 허정해야 할 일 뭐겠습니까? 가도정부를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도정부라고 합니다. 자, 이승만이 하야와 자유당 정권을 붕괴 후 예무장관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가도정부가 수립됐다. 그럼 이 사람이 해야 할 게 뭘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게 개헌이에요. 개헌이라고. 개헌이 되는 겁니다. 자, 학생과 시민 중심의 반독재 민주혁명, 민주화운동 효시가 되었다. 그 다음에 밑에 사료 하나 봐주시죠. 교수단 시국선언. 마산, 서울 기타 지역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걸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상의 발로이며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3.15 선거는 부정선거이다. 공명선거하여 정부통령을 다시 재선하여달라. 다음 페이지. 가도정부의 5개 시책, 허정가도정부입니다.
1번 반공주의 정책을 한층 더 견실 착실하게 전진시킨다. 두 번째, 부정선거 처벌 대상 책임자와 잔학회장에 국한한다.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 방법으로 단행한다. 4월 혁명에서 미국의 역할을 내정 간섭 운운하는 것은 이적 행위로 간주한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일본인 기자 입국을 허용한다. 탁골공원에 쓰여진 이승만 동상까지. 그때는 좀 그랬죠. 살아있는 사람 동상을 만들고 말이죠. 그죠? 신격화 시키는, 북한도 아니고 말이죠. 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9 혁명선언, 서울대 물리대학생들의 사료봅니다. 기출 사료입니다. 상하의 진리탑을 밑줄 그었습니다. 상하의 진리탑.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리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도에 뿌리려는 바이다. 오늘의 우리는 자신들의 지성과 양심의 엄숙한 명령을 하여 사학과 잔학의 현상을 규탄 광정하려는 주체적 판단과 사명감의 발림을 떳떳이 선명하는 바다. 되게 어렵게 썼어. 서울대학교 아니랄까봐. 첫 글자만 다 외웁시다.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여기까지만 밑줄고 답은지 외우지 마세요. 네, 벅차요. 내가 읽기도 벅차요.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발표문 되게 쉽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적어야 되는데 이건 학생들만 볼 수 있는 단어들인데 우리 최소한도 이 고졸 이상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생님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는 글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동의하시죠? 한 번 딱 읽고 내가 감동이 와야 되거든. 내가 마음이 막 확 흔들려야 되는데 뭐야 읽으면 막 짜증나기 시작하잖아요. 어려운 단어만 다 치사 선택에 막 써놨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단어들만.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돼요. 예, 이 글을 쓴 사람을 이렇게 제가 모욕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는 아니고요. 어렵다는 겁니다. 글 자체가 너무. 그래서 첫 글자만 보자는 겁니다.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넘겨가겠습니다. 727페이지 가죠. 장면정국학교 시험에 기출이 많지는 않아요. 참고로 하셨죠? 보겠습니다. 화정가두정부에서 내각 책임제로 한 골자로 헌법이 개정됐습니다. 자, 대통령 직선제에서 처음에는 간선제였다가 직선제로 왔다가 이승만 편리할대로 다시 내각 책임제로 왔습니다. 내각 책임제로 왔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 내각 책임제는 국무총리가 행정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결국은 장면 정부라고 보는 겁니다. 대신에 윤보선 대통령이 뭐죠? 그냥 허수아비예요. 그냥 명목상의 대통령일 뿐이지 실제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활동. 남북통일 국제연합 가입, 제1외교 정상화된 의지 표명,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계획이라고 해보자.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 또는 계획이다. 이때 따리가 아마 7년짜리인가 아마 될 것 같은데요. 7년짜리인가? 네. 실천한 게 이제 박정희 군사정부죠. 박정희 군사정부. 수립, 실천, 장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고 박정희 군사정부입니다. 구테타 일으켰을 때 하는 게 실천하겠지. 통일론이 남북 학생회담 제의 정도 학생들이 제의했다. 정부는 통일 논의보다는 학생들 중심이었다. 당내 정치적 갈등 보겠습니다.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 내에서 또 파벌 싸움이 있죠. 정당 정치에는 항상 이런 게 있으니까요. 구파, 한국민주당의 민주국민당 출신 신익희, 조병옥, 김도연, 김주현, 윤보선, 유진산. 신파, 자유당 탈당파들.
흥사단계 출신 장면, 박순천, 이철승, 정일영, 곽상훈, 현석호, 오이영. 60년 11월 민주당을 탈당한 구파 윤보선 세력이 신민당을 창당했다. 이 신민당이 오늘날의 민주당의 뿌리입니다. 구파의 윤보선 밑줄 긋습니다. 신파의 장면, 구파의 윤보선. 이 사람이 탈당을 합니다. 네,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게 되었다. 네, 이 세력이 신민당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의 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평가 보시죠. 제1공화 부정부패에 대한 청산을 이루지 못하였고 내각 책임자의 진정한 민주 실천도 못했고 군부 정권의 결국은 장면 정권은 박정희 쿠데타에게 밀리고 말게 됐죠. 자, 봐보세요. 이때 억눌렸던 자유가 폭발하게 돼요. 시민들 자유를 갈망하는 게 폭발하기 시작한다고. 그럼 박정희 군인 입장에 봤을 때 이 사회는 되게 자유스러운 게 아니라 혼란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군인 입장에 보는 시각은요. 그래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안정화되면은 정권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본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되돌아가겠다. 이렇게 발표해요. 예. 근데 발표를 발표하고 박정희가 군복을 벗어버렸어요. 즉 민간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박정희의 시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페이지 넘깁니다. 자, 다음 페이지 5.16 군사정변입니다. 자, 1961년 5.16 군사정변. 그 군사정부에 대한 그 쿠데타 일으킨 내용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이건 이제 드라마적 소재 요소로는 되게 좋지만 공부하고 시험에 나올 때는 거의 출제되지 않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박정희 정부의 정책들을 논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어떠한 정책들이 있었을까? 정책들을 보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제일 밑에 가보죠. 한일 국교 정상화 갑니다. 61년. 자, 추진 배경. 경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본과 기술이 필요했다. 우리 자본이 없어요. 기술도 없고요. 또한 미국이 한미일 안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미국의 압력에서 국교 정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지금도 우리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정상회담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지만, 우린 일본과 영원한 축적 관계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 일본 없어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애들 무시하잖아요. 정부도 무시하고, 우리 국민들도, 일본 한 새끼들은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일본에 의지할 것도 없고, 돈 빌려갈 일도 없는데, 굳이 그럼 미국은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군사동맹이 한미일이 돼서, 우리 동북아에, 이렇게 좀 어떻게 군사에 대한 부분 안정을 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말을 안 들어. 북한은 더 말을 안 듣고, 그죠? 우리도 말 안 듣잖아요. 왜? 미국하고는 잘 통화가 돼요. 근데 일본에다가 잘 통화가 안 되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우리 역사적인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어떻게 가서 대통령이 뽑히자마자 막 수하고 막 만세하고 해봐요. 난리 나지,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정치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조그만 하나만 가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네. 좀 더 이렇게 좀 컴다운 했으면 쓰겠어요. 네? 조금 진정했으면 쓰겠어요. 우리 너무 열을 잘 받는 민족 같아요. 그죠? 별일 아닌데 너무 시끄러워요. 자, 김종필 오이라민 비밀 문건이 발견됩니다. 한일 수교를 맺는데 김종필 일본 외무상에 있던 오이라와 비밀 문건이 발견돼서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이
박정희가 집권하자마자 한일 관계를 내게 동맹을 맺으려고 한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게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45년 해방됐고, 그죠? 61년이면 16년밖에 안 됐어요. 16년이면 우리 국민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죠. 다 그 현장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16살짜리 빼고는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봐보세요. 지금 우리 21세기 세대도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수업을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일본에 대한 어떤 만행이라든가 일본에 대한 잘잘못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잖아요. 잘 안 풀리잖아요, 우리가. 일본 애들한테 우리 진정으로 대할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별 생각 없잖아요. 저 자식들 없어도 뭐 우리 먹고 잘 살아. 뭐 이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겠지. 그죠? 뭐 전쟁 나면 쟤들 우리 도와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왜 도와줘, 쟤들이? 물건 팔아먹으러 시간이 됐겠지. 전쟁 문자 팔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군사를 막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네. 주변 나라들 불편하겠죠. 우리 군사를 증강시키니까. 그죠? 네. 자, 오른쪽 6.3시 갑니다. 6.3시. 굴욕적 한일 회담 반대, 이걸 6.3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한일 기본조약 부속협정이 체결됩니다. 볼까요? 기본조약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애교, 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 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일본 측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를 인정하였다. 이건 필요 없는 짓이고요. 그죠? 장기 집권, 남북 긴장 고조, 안보 태세 강화, 대통령 삼선 허용 주장 제기, 삼선 개헌안 통과, 71년 박정희 대통령 삼선 선거 누구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승만 닮아가죠. 꼭 끝날 때 어떻게 말로가? 언해피죠? 대부분 언해피로 끝나요. 하여튼 장기 집권하신 분들은 다 언해피예요. 자, 베트남 파병 별표 64년부터 73년까지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개발 계획하는데 우리가 돈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미국의 기술 제공 및 차관을 약속하겠다. 이게 브라운 각서예요. 그 미국이 베트남전을 하게 되는데 쓸데없는 전쟁 중에 하나가 미국의 베트남전인데요.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베트남전을 참전하게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엔의 요구가 아니고 베트남 전전에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네, 엄청난 피해를 입죠. 우리가 5천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해했을까요? 두 가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경제개발을 해야 되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경제개발 자금이 좀 필요해요. 저리의 이자, IFRD라는 저리의 이자와 또 이 조건 중에 하나, 불안각서 내용 중에 하나 이겁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소모품이 되게 많아요, 전쟁에. 그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팔겠다는 거야. 그럼 니네들이 사서 쓰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 달러로 받겠다는 뜻이야. 달러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경제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떤 그 돈 나오는 구멍은 결국은 베트남전 참전이에요. 그럼 또 가만히 역으로 생각하면 베트남전 참전에 희생된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은 되게 억울하지. 내가 소모품이 됐던 거지. 좋게 표현하면 산업을 일구는데 종잣돈을 만든 이익을 담당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희생당하고 부상당했던 가족들 입장에서 되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물론 그 당시에 파병된 군인들은 월급을 훨씬 더 많이 지급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전쟁에 투입될 줄은 몰랐죠. 네.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따랐던 거예요. 자, 내용 73년까지 연인은 32만 명 이런 규모의 부대가 파견되었다. 야, 장난 아니죠? 32만 명의 규모가 파견되었다. 그리고 전투병인 백마부대, 맹호부대가 파견되었다. 처음부터 백마부대, 맹호부대가 파견된 건 아니에요. 그때 박스 한번 봐주시죠. 64년 처음에는 의무요원과 태권도 교관이었어요. 처음에는 64년에. 65년에 비전투부대, 비둘기부대. 일종의 이건 이제 공병대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남성들은 나름대로 공병대는 토목 건축하는 거예요. 길 닦아주고 뭐 다리 놓고 이런 것들이에요. 공병대 하는 역할. 근데 65년부터 바뀌어집니다. 해병대.
청룡부대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싸움 잘하는 부대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메가더와 함께 인천 상륙작전 했던 그 우리나라 부대 대표적인 해병대란 말이에요. 해병대. 육군 맹호부대. 이 좌측에 호랑이 그려진 애들 있어요. 가끔 우리 휴가 나온 애들 보면은. 그래서 66년에 육군 백마부대. 이 백마부대는 여기 경기도 고양시의 구사단입니다. 이게 하얀 백마 그려진 애들이 있거든요. 네. 요 애들이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국내 기업의 국외 진출 활성화, 돈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국군의 전력 증강. 왜? 6.25 전쟁 이후에 아까 총이 뭐가 바뀌었어? M1 칼빈 소총에서 뭐로 바뀌었어? M6로 바뀌었다고. 그 다음에 미국식 탱크들이 막 새롭게 들어온다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은 사상자가 대략 한 5천여 명 적어놔요. 대략 한 5천여 명이 사망하게 됐고요. 우리 군인들이.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게 하나 이제 후유증이 고엽제입니다. 고엽제 피해가 되게 커졌죠. 자주 설명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그 베트남하고 싸운 애들은 우리가 통상 베트콩이라 불러요. 이렇게 얘들 이제 사회주의자들이고 얘들 이제 민족주의자를 봐야 돼요. 여기에 이제 미군이 개입됐고 여기 우리 한국군이 개입되게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얘들이 훨씬 더 부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력이나 군 숫자로 봤을 때. 얘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하에 땅굴을 파서 숨어요. 또 여기는 또 밀림 지역이에요. 일종의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예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숲을 이렇게 쌓여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굴을 떨어서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이쪽으로 오면 이쪽 빠져 도망가 이쪽 출구 나가는 거. 이쪽 공격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서 또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숲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쏘기 어려운 거예요. 실탄을 갖다가. 그래서 헬기를 띄워서 여기다가 농약을 뿌리는 거예요. 일명 이게 제초제예요. 풀 죽이는 거 있잖아요. 이걸 헬리콥터로 그냥 농약을 뿌리는 거예요. 여기 나무를 다 나무를 잎을 다 고사시키기 위해서 이파리를 안 보이니까 누가 누구랑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군인들이 여름철에 여기 가서 옷 다 벗고 팬티바람으로 이렇게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와, 입까지 농약을 내 입으로 다 마시고 피부로 다 마셔들었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잖아요. 고엽제가 증상이 처음에는 몰랐대요. 왜 이게 피부가 썩는 거야,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온몸에 피부가 막 썩어들어가 고통이 엄청난 거죠. 우리가 솔직히 여드름 하나만 나도 되게 신경 쓰이잖아. 젊은 시절에, 그죠? 이걸 짜야 돼, 놔둬야 돼, 뭐 병원 가야 돼. 되게 막 고민 많이 하던 시절이 있거든. 20대 초반, 청소년 시기에. 근데 피부가 온몸에 썩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계를 뽑아봤더니 전부 다 피부가 썩어가는 병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원에. 봤더니 한결같이 통계 조사를 뽑아봤더니 전부 다 참전용사들이었어요. 그걸 표적자에서 찾아가 봤더니 결국은 고엽제였어요. 성분을 분석해봤더니. 그래서 그 고엽제 몸에 흡착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렇게 골마 터지는, 썩어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거. 더 안 좋은 것은 유전이 돼요. 월남에 갔다 와서 결혼한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식이가 유전인데 꼬맹이가 벌써 썩어가는 거야. 고엽제 후증이 후대까지 몇 대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 후대에 태어난 자식들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그 고통을 자식에게까지 주려고 하겠냐고. 엄청난 피해를 본 거예요. 그 참전했던 용사들. 이게 고엽제 피해입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무식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동차 매연가스만 하도 이렇게 하고 난리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뭐 버스 승용차도 전부 다 뭐 전기차로 바꿔라 가스차로 바꿔 다 바꿔가고 있는 추세에 매연 퉁고 풍기는 차도 조심하는데 농약을 이렇게 마셨으니 좀 해도 좀 무지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상식적으로 봐더라도 좀 안타깝습니다. 페이지 넘겨가겠습니다. 브라운 각서 봐주시죠. 브라운 각서. 자, 군사 원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조건입니다. 제1조 한국의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하여 앞으로 수년 동안 상당량의 장비를 지원해 현자임을 주고 있고요. 경제 원조가 합니다. 제5조 65년 5월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미 약속한 바 있는 1억 5천 달러 AID 차관에 추가하여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지원하게 하여 추가 AID 차관을 제공한다.
저리 이자를 주겠다는 뜻.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 이후에 한국은 파병은 이건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베트남을 기초로 출발해서 91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쭉 파견됐던 내용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신 체제의 성립과 민주화는 72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국제 정세 변화 봅니다. 닉슨 독트린 밑줄 하나 보시죠. 69년입니다. 미국 대통령인데요. 냉전이 이제 완화됩니다. 닉슨이 지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냉전이 완화한 시기가 됩니다. 독트린이라는 단어는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 선언을 하는 것을 우리 독트린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미국 닉슨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했다. 앞으로 냉전, 즉 미소죠. 콜드워를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 영어로요. 냉전을 완화하겠다. 냉전 완화하는 측면에서 우리 한반도에, 한국에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군비를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군을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죠. 한계사단이 일본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공군 전투부대가 미국령 감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자, 우리는 미국만 믿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자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비상이 걸리지 않겠어요?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죠? 비상이 걸렸다고요. 닉슨 독트린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자, 우리 봐보세요. 1960년대 우리나라의 남북에 대한, 남쪽이 북쪽에 대한 통일 정책이 뭐냐는 얘기예요. 여기는 전부 다 뭐예요? 체제 경쟁이에요. 사회주의가 나아, 민주주의가 더 나아? 어떤 체제가 더 나은 것 같아? 체제 경쟁이 60년까지라도. 사회주의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뭐 이렇게. 또 전에들 우리 좀 막 비판하는 것들. 왜? 그때 당시 아직 성공 실패가 딱 사회주의가 실패했다, 자유주의가 실패했다 딱 드러나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체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닉슨이 독트린 발표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 비상이 걸린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잖아. 한국의 군비 축소, 미군 감축이라 한다니까. 실제로 일개 사단이 일본 오키나와로 빠져요. 그리고 한계사는 공군부대가 전투부대가 감으로 빠져요. 미국령 감으로 빠진다고요. 오키나와 그 다음에 감으로 빠지게 돼요. 미군이 감축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되게 위험한 요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체제 경쟁에서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 70년대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북쪽과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체제 경쟁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우선 안전화가 돼야 돼서, 전쟁으로부터. 그래서 비정치적인 회담을 제의한다고. 그게 적십자 회담이에요, 71년에. 적시자 회담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왜? 비정치적인 것부터. 왜? 정치적인 거 얘기하면 서로 간에 견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통일 정책에 대해서 한번 따로 할게요. 뒤에 가면. 자, 732쪽.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실정 중에 하나가 731쪽 다시 넘어와 봐. 그 68년에 실미도 사건 하는 것이죠. 예,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실미도 사건. 자, 북한 침투 작전을 창설한 실미도 부대는 3년 4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오던 공작원 24명이 71년 8월 23일 기관병 18명을 살해하고 실미도를 탈출해 서울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경과 교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 민간인, 공작원 등 28명이 사망하고 이후 생존 공작원 4명이 사형 집행까지 되었다. 실미도 아시죠, 여기? 실미도에서 여기 쭉 통해서 서울까지 갔다. 이게 배신이죠. 실미도 공작원들에 대한 어떤 그 대우가 너무 약해서
간첩 취급을 받아서 얘네들이 분노하게 된 거죠. 요구사항이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서울 가서 직접 정부 관료를 만나서 얘기하겠다, 단판 짓겠다고 오는 거죠. 그런데 간첩으로 몰아서 희생시키고 말았다. 박정희 정부식의 실정 중에 하나가 실미도 사건입니다. 실패한 정책, 실미도 사건. 그 다음에 오른쪽 732페이지 강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강주입니다. 그 서울에 그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그러니까 이 꽃동네라고 하시죠. 이렇게 언덕 위에 집들이 되게 많죠. 빈민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빈민촌들을 전부 다 개발하기 위해서 그쪽에 살고 있는 분들은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 경기도 강주에 전부 다 강제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집을 한 채씩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주 이주하는 곳의 아파트는 허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은커녕.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식수. 당장에 그 많은 사람이 동시 이동했으니. 그 다음에 화장실. 그죠? 우리 가장 기본적인 생리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시설이라는 게.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강주 대전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재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유신 운동이 전개된다. 김대중 납치. 73년. 일본 도쿄에서 호텔에서 납치가 됩니다. 지금의 이제 국정원 쪽 직원들이 납치해서 현해탄에다가 돌을 묶어서 바다에다가 빠쳐서 고기 밥으로 주려고 했던 사실. 근데 미국 정보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청와대에 전화를 걸죠. 죽이면 안 됩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얼마만큼 정보력이 뛰어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급전을 때렸겠죠.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김대중 훗날 대통령이 됐지만 그 당시 김주당 민주당이었던 야권 인사가 살아서 와서 기자회견을 하죠. 울면서. 얼마나 여러분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입 가리고 손 묶고 뒤로 묶고 그다음 여기다 커다란 돌을 묶어서 바다에 떨어져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 공포는 체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훗날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모든 사람 다 용서하겠다. 천주교인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를 박해했던 사람을 다 용서하겠다. 그러면 가해자도 미안합니다 해야 되는데 가해자는 나타나서 미안합니다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용서하겠다 얘기하고 있고요. 약간 모순이긴 하죠. 피해자가 먼저 죄송합니다 어떻게 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박정희 정부인 걸 알겠는데 그 실무자들은 누구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 그죠? 이런 것 좀 그렇습니다. 인혁당 사건, 이건 민청 사건, 인혁당 사건 전부 다 박정희 정부 70년대 사건인데요. 이건 전부 다 활동했던 사람들, 학생들 다 잡아서 사회주의자, 간첩행위를 잡아 전부 다 구속시켜버렸던 사건인데요. 훗날 전부 다 무죄로 선고됐습니다. 다 무죄 선고됐습니다. 예전에 간첩단 사건이 되게 많았거든요. 학생운동하는 사람, 노동운동하는 사람 전부 다 간첩단으로 묶어서 징역 살렸거든요. 근거가 없는데요. 무죄 받았습니다. 유신체제 붕괴가죠. 76년 3.1 구국선언. 이거 가끔 선후관계 물어볼 때 나옵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 김대중, 그 다음에 문익환 목사, 우리 윤동주 시인 할 때 친구입니다. 명동학교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되게 진보적인 목회자였고 민주화운동을 했던 인사이고요. 수없이 깜빵을 갔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김승훈 신부, 함석헌 제야학자 등이 중심으로 해서 명동성당에서 긴급조치 철폐,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 퇴진, 민족통일 추구 등을 발표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 꼭 해주세요. 76년에 3.1 구국운동, 명동성당에서 일어났다. YH 무역사건 별표, 79년 8월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 폐업의 조치에 항의하여 농성을 전개, 어디에서? 민주당 당사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요. 민주당 당사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서 진압을 하게 되었고 노조위원장이 사망하게 됐어요. 이게 TV 중계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여성들이 민주당 당사에 와서 우리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막 항의하고 있는 거야. 근데 민주당에서 경찰을 부른 게 아니라 경찰들이 단독으로 들어와서 우리 그 경찰들 가지고 있는 그 권봉 있죠. 그 권봉을 가지고 그때 당시 여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성 직원이라고 봐야 되는 요즘들. 요구사항하고는 여성 직원들 권봉을 때려쳐 전부 다 반초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뉴스에 탔어요. 뉴스를 보는 국민들 어떨 것 같아요? 이건 너무한 거지, 오바지, 솔직히. 여성들은 아무런 피부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몇 명 몰았어요. 이렇게 우리의 요구상, 우리 일자리 계속 지켜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 아들놈들이 와서 막 다 때려 부셨으니, 이게 TV를 탔으니, 그리고 한 명 더 사망에 2층이었는데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이게. 여위원장이. 어떻게 될까요? 민심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요. 우리 이런 게 있어. 강자가 약자를 무자비하게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잖아요. 다 약자 편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계기로 어떻게 해요? 박정희에 대한 민심이 떠나가게 돼요. 이게 결정사가 돼요. 자, 볼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산과 마산, 부마항쟁이라고 합니다. 부산과 마산을 줄여서 얘기합니다. 부마항쟁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의원직이 해명이 되고 부산 마산이 반정부 시해가 됐다. 김영삼의 그때 당시 이제 시민당 당수였던 분이 이제 되게 강력하게 항의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 제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무지무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나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우리 민의에 따라서 선출된 국회의원들 갖다가 모가지 날려버릴 수 있다고. 그래서 국회 해산권도 가지고 있다고. 김영삼 대통령이 모가지가 날아간 거 쉽게 얘기해서.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 야당 당수로서 부산, 경남 지역을 아우르는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 출신이 거제도고 부산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이야. 거제 출신의 경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이니까 그 지역의 나름대로의 민주인사로서 되게 차기 대통령 후보감이에요. 근데 자기 지역의 대통령 후보가 탄압을 당하고 있으니 난리가 났겠지. 그래서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들고 일어난 사건, 이게 일명 부마항쟁의 출발점입니다. 그 결과 박정희 대통령이 민심이 만만치 않다고 해서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를 급파합니다. 부산 마산 지역에. 헬기를 타고 가서 봤더니 도저히 민심의 배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대통령이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보고해야 되겠죠? 대통령이 갔다 왔으니까. 중앙정보부장이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당신 물러나야 되겠습니다. 대통령한테. 근데 중앙정보부장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해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은 구미의 같은 동양의 선후배 지간이에요. 육사 나온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측근이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보를 한 거죠. 해결 방법 없으면 당신 물러나야 된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서운했겠죠. 제일 측근 인사가 물러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술을 한잔 지금은 없습니다만 대통령 그렇잖아요. 청와대 뒤편에 안가라는 게 있다고 안전가옥의 줄임말입니다. 그 주택에서 술을 한잔 하자고 이렇게 난 거죠. 이루하기 위해서 김재규를 달래야 되니까.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이때 이제 김재규에 의해서 오늘날 국정원 직원이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측근들이 청와대 경호실을 근무한 애들 밖에서 쏴서 죽이고 안에 대통령을 그 다음에 경호실장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됐죠. 이게 일명 11.6 사태라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11.6 사건 보겠습니다. 사태 79년이고요. 김재규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 유신체제가 붕괴되고 계엄령이 선포되고 통일주적 국민회의에서 최규할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국무총리였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같은 달이에요. 12월 달이에요. 12월 달에 전두환 같은 신군부 세력이 10월 12일 날 사건을 저지릅니다. 병력을 동원해서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이 사람 별자리가 4개예요. 장군이에요. 전두환은 투스타예요. 투스타하고 포스타를 엎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일명 말 그대로 구테타예요. 계엄사령관을 체포한 다음에 군권과 정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건 구테타죠. 그때 당시 전두환은 보안사 사령관이었어요. 논란은 기무사라고 얘기합니다. 보안사령관이었고 최고 권력기관이었고 그 다음에 동료였던 노태우 구사단장 백마부대 그 다음에 1사단 그 다음에
저기 경기도 쪽에 있는 박준병의 기갑부대까지 끌어들여서 청와대, 그 다음에 주요 관공서, 방송시설 완전히 다 장악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서울의법 보시죠. 80년 5월부터 유신헌법 폐지, 비상경찰 전두환 신군부 퇴진 이런 운동하는 시기, 이걸 서울의 봄이라 불러요. 왜냐하면 독재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고 이제 서울에 봄이 왔다, 평화가 찾아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80년 5월 15일 정도까지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죽고 5월 15일 정도까지 대략 한 12, 12니까 한 5개월 정도 되겠죠? 5개월 정도까지를 가지고 서울의 봄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유신헌법 도와주세요. 대통령은 통일적 국민회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를 선거한다. 무기명의 투표입니다. 40조 갑니다. 통일적 국민회의는 국민의원의 국회의원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이 국회의원 후보는 대통령 일과를 추진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헌법의 규정에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네, 이게 유신헌법입니다. 유신이란 말은 날로 새롭게 한다는 뜻인데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건 독재 정치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네. 자, 넘겨가겠습니다. 잠시 쉬어갈게요. 네, 잠시 쉬겠습니다.